네, 이것만이 185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 기자고요. 옆에 권혜리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구 기자가 지난주에 엄살 부린 얘기도 하셨죠. 왜 그 얘기는 또 하는 거야? 엄살이라뇨. 그리고 야, 이 형님이 굉장히 진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뭔가 지난주는 정말 네. 예. 그때가 가장 논란이 커지던 딱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뭐 네. 본인이 논란에 휩싸인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제가 그 논란의 당사자를 가서 만나지 않았었습니까? 누굴 만났었죠? 제가 당국대 장영표 교수를 만났었죠. 네. 다행히 조금 일찍 내려가서 저는 그분이 연구실에 계실 줄 몰랐어요. 연구실에 가면 전 당연히 안 계실 줄 알고 왜 뉴스 보면 이제 문 잠겨 있을 때 뭐 손잡이 그렇죠. 딸깍딸깍 네. 돌려보고 문 두들겨 보고 뭐 이런 거나 좀 찍고 와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마주칠지 몰라서 제가 사진 여러 장을 가지고 이제 막 외우고 갔는데 연구실을 갔는데 복도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갔네요. 예,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연구실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 조금 늦게 간 언론사들은 뭐 만난 곳도 있지만 못 만난 곳들도 좀 그날 있는 것 저희 같더라고요. 녹음하고 바로 간 거예요? 그 전날 갔다 전날 왔었어요. 갔다 예, 왔다고? 전날 아. 화요일에 갔다 왔어. 그거 갔다 와서 이렇게 피곤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후배의 업무를 표명하시는데 그게 단순히 가서 미리 섭외돼 있어서 예정된 질문을 주고받는 이런 스트레스 편안한 받죠. 인터뷰가 아니고 네. 섭외가 안 됐을 때 2시간 넘게 이동해야 왔다 갔다 하는 데 대한 것과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것과 이게 굉장히 고도의 정신적인 맞아요. 피로감이 엄청나게 그리고 사실 그게 그날 기사가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권혜리 기자 그럼 지금 저 해명에 대해서 이 공감한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래도 빨리 움직였네요. 그러니까 아니 빨리 움직인 거 잘했고 네, 네. 뭐 그리고- 인터뷰한 거 잘했고 잘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저게 저렇게까지 뭔가 소진됐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NCND 해야 될 하겠습니다. 정도의 NCND. 계속 표명하시는데 아니 여기 기자의 기본적인 업무고 기본적인 일인데 뭐 그걸 그렇게 아니 그게 우리가 무슨 뭐 어디 교수님 섭외해서 가서 하는 인터뷰와 다르죠. 또 그것만 취재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온실 속의 화초로 지금 10년 넘게 잘 컸어요. 좀 험한데 넣어갖고 몇 번 담궈줘야 우리가 정신 차리는데. 뉴스가 참 많죠. 예, 계속 그것도 또 국면 전환이 되면서 오늘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안 가는 그죠? 이제 사실 제가 지금 경제부를 잠깐 나와 있지만 정말 관심이 안 갑니다. 안 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오늘 뭘 이것 때 보자 저것 때 보자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속으로 안 될 걸. 왜냐면 아니 그 솔직히 말하면 예정이 돼 있던 예고가 돼 있던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오늘 딱 뭐가 또 새롭게 벌어지는 건 아니라서 그야말로 한다 하다가 오늘 그냥 딱 하는 거라 맞아요. 네.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유심히 뭐 관심이 많이 가는 사안이라서 많이들 알고는 계십니다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오늘 딱 그 뉴스를 하면 아직 안 했었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그럴 있는.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참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아침에 팀장님들 하니까 그래도 오늘 다른 얘기를 하기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조금 다시 간주였는데 그래서 어제 그 전략물자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857개 품목이 일단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략물자 중에서 원래 민간 품목이라고 하는 263개는 그 원래 개별 허가를 내줬었고 이제 그냥 우리가 굉장히 아주 무사 통과 비슷하게 물 흐르듯이 통과할 수 있었던 857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건건이 일본 정부가 심사를 하게 된다. 장기간 최장 90일 동안 그리고 이 중에 뭘 골라서 이제 괴롭히거나 혹은 괴롭히지 않거나 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드리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결국 하기 위해서 봤는데 새삼 857개나 되잖아요. 야 이런 것도 전략 문자구나. 이런 것도 들어가는구나. 그런 것이 세상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보니까. 뭐 반도체 기판 같은 것도 있고. 뭐 거의 다 있다고 뭐 봐야죠. 각종 예. 섬유. 근데 그거를 거의 다 있는 거를 그냥 알 때랑 이거를 하나하나 다 볼 때랑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또 그 중에서 약간 좀 이게 섬유가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면 막 이렇게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되게 산업 섬유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또 우리가 일단 일본이 소재가 강하다는 얘기도 여기서 여러 번 했지만 좀 또 일본에 많이 기대고 있는 것들이 있고 해서
네, 새삼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혼자 이게 혼자 했습니다. 길게 할 생각 없었는데. 어쨌든 오늘 28일 녹화하는 지금은 28일이거든요. 네네네. 아니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 감인데 화이트리스트 가지고 문제를 걸기보다는 캐치홀로 나중에 장난을 한번 걸 것 같아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전혀 얼토당토하는 물건을 가지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고 갑자기 시비를 걸고 그런 그렇죠. 식으로 리스트에 없었던 네, 그렇지만 네, 이제 네. 포괄적으로 다 허가를 내줬던 그동안은 문제 없이 그냥 별도의 허가 없이 필요 없었던 것들 중에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 수 이제는 있다. 전혀 적용하지 효과를 않았던. 최대한 효과를 내는 거를 좀 노린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품목들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어쨌든지 간에 평상시와 같은 마음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문제죠. 제가 네. 저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 화이트리스트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처음에 방송에서 뉴스에 나가서 PT 할 때 맨 마지막에 했던 멘트였는데 결국은 모든 일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그냥 예를 들면 앞에만 보고 뒤에선 계속 뭐가 물건이 들어와서 자 물건 만들어서 자 팝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쪽에만 고민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재료들 들어오는 거까지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세세하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특히나 이 예를 들면 내 바로 밑에 하청 업체에서 보내주는 협력업체에서 보내주는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 중에 어떤 그렇죠. 부품에서 문제가 네. 발생해서 전체 라인이 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민하고 찾아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기업들한테 가장 큰 불확실성이. 가장 큰 불안감일 거고 그 부분을 비용입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네. 사실 그걸 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뭘 끊어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뭐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일본의 목적이고 네. 실제로는 그런 불안감 적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많게는 뭐 1년치 재료를 쌓아놓은 데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당장 뭔가 불거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비용인데 그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게 너무 비용임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그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더 이제 괴로운 그렇죠. 거죠. 그걸 네. 그걸 뭐 수치화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봤어요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대신 이제 사람을 더 넣어야 되고 시간을 더 넣어야 되고 비용도 더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 건데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당장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아 보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을 뭐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저희도 모르는 부분이라 사실은 어디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지금 사실 제가 볼 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나가 봐야 될 상황인 거고 뭐 이 부분은 하여튼 또 다른 일들이 많을 테니까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별로 하지 않았던 좀 거시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죠. 어차피 제목에 또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얘기를 여기서 바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제목에 달려 있어가지고 어차피 보고 들어오시니까 이 소득 문제 지난주부터 계속 지난해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 소득 문제가 이제 2분기 소득이 나오면서 네. 또 한 번 불거져서 네. 뭐 격차가 더 벌어졌다. 네. 뭐 최악이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이 나오다가 일요일 날은 이제 결국 청와대에서 네. 사실 또 해명을 했어요. 지난 정부 생각해 보면 지난 정부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매달 이제 안종범 수석 같은 사람이 청와대 기자실에 와서 이 경제 관련한 브리핑을 꼬박꼬박 했었는데 그때 청와대 기자들이 정말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경제 내용을 듣고 이렇게 흘려들었었는데 흘려듣고 끝나고 나면 안종범 수석을 붙잡고 이 안종범 수석이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하니까 이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청와대 내부의 뭐 이런 문제 이런 걸 묻기 바쁘고 사실 경제 문제 다 흘려들었었는데 작년 올해는 청와대에서 경제 관련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와대 기자들도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비서실장이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확실하게 해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해명을 하라고 밑에 이 뭐 수석이라든가 아니면 비서관들한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호승 경제수석이 일요일 날 결국은 기자들한테 나와서 이 가계동 소득과 관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판국에 별로 다룬 데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한번 짚어봐야죠.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그 가계소득 2분기 가계소득을 놓고 네. 청와대의 설명이 뭔지. 일단 근데 이제 뭐 다 지난주 목요일 날 나온 가계동향 네네네. 조사를 다 아시는 건 아닐 테니까 네네.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난 2분기의 가계동향 조사를 통계청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를 했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라는 게 잠깐만요. 22일이요. 네. 8월 22일 그렇게 날 발표를 지난주 했습니다. 목요일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까? 아니 지금 -7 플러스 1 했죠. 저 그게 잘 안 돼요. 자백하자면 그 날짜가 잘 그렇게 저는 그렇게 지난주 저도 빨리 안 돼요. 수요일이 며칠 이게 저는 잘 계산이 안 돼요 사실은. 네, 8월 22일 날 네. 했는데 일단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온 자료 중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얘기가 됐던 거는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이호순 경제수석이 뭐 해명한다고 백브리핑을 와서 하기 전에 중점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네.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제가 1분위부터 5분이라는 뭐 단어를 좀 쓴다면 1분위는 일단 하위 20%의 인구예요. 네. 소득 면에서. 그렇죠. 5분위는 상위 20%의 인구, 가장 고소득층이죠. 가구죠, 가구 이거. 그렇죠, 가구. 예, 가구. 인간, 네. 가구. 그 20%씩 잘라서 이런 소득 비교를 할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격차가 그러니까 상위 20% 5분위와 하위 20% 1분위의 소득 격차가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2분기들 중에서 가장 벌어졌다.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 배율이 5.3이었다. 이 얘기는 저소득층 1명. 이건 가구. 아니 이건 한 명이에요. 한 명이? 네. 한 명이 고소득층 한 명이 저소득층 한 명보다 5.3배를 벌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사람 수로 하는 거예요. 사람별로. 네, 요거는. 예. 그거가 가장 중점적으로 조금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요. 근데 그리고 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멈췄다. 근데 사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해 1분기까지, 그러니까 2018년 1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좀 감소세였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6분기째 멈췄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다. 그거를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좀 많이 보도가 됐던 게 그 하위 20%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늘었다. 그러니까 좀 자영업자들이 계속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하위 20% 가장 저소득층의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게 사실이다. 이런 부분들, 요거는 뭐 통계청에서도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3가지가 많이 얘기가 됐는데 이제 특히 사실 저소득층과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 격차가 좀 벌어진 거는 2017년부터 좀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그랬다라고 되게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호순 경제수석이 일요일 날 이제 백브리핑을 한 거예요. 근데 이호순 경제수석의 요지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저소득층의 그 소득 그 감소세가 멈춘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하위 40% 정말 가운데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4분위 여기까지의 소득이 늘었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멈추고 그다음에 가운데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인위적으로 5분위와 1분위 사이 그러니까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에 그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정책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좀 중점적으로 얘기한 게 고령화였어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었죠. 네, 그날 그러니까 해명의 이제- 핵심은 고령화. 네. 사실 작년부터 청와대가 계속 얘기를 이 하고 있는 문제에 부분인데 대해서는 고령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워낙 고령화가 진행이 되어서 사실 1분위 그러니까 하위 그 가구들 하위 20% 가구들에는 1인 노인 가구로 저소득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고령화는 계속해서 좀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는 추세긴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를 끊어서 봐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59세에서 60세가 되는 사람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거기에 인구가. 근데 이건 실제로 그렇긴 해요. 저도 최근에 이제 이런 소득 관련된 지표들 여러 번 봤었는데 해마다 왜냐면 베이비붐 세대 지나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정말 뚝뚝뚝 사람이 팍팍팍
늘어나고 있다고 그럼요.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어서 최근에 10년 단위를 이렇게 벨트처럼 끊어서 보면 2014년하고 2019년 사이에 거의 뭐 고령화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10%가 늘었다. 인구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위에서의 소득이 늘어날 수 없는 부분이 쉽게 늘어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호승 수석의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고령화의 핵심은 결과적으로는 1분위가 고령자들이다. 상당수가. 그 얘기인 일본이 거죠. 중에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네네네. 뭐 지금 인구 보면 구성으로 봐도 그렇고. 이 그래프를 봐도 뭐 이제 이게 청와대에서 제공했던 그래프를 저희가 지금 공유를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만 보고 있는데 뭐 그래프를 보면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긴 그러니까 맞아요. 그건. 1분위 가장 그 소득이 적은 20% 중에 60세 이상의 비중이 지금 63%까지 올라갔고 70세 이상의 비중이 43%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계속 우상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고령화 돼서 1분위로 사실은 내려가는 경우도 생길 거고 네. 1분위 자체가 고령화되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가 있고 취직은 어렵고 또 취직해도 소득이 상당히 다른 연령대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네. 사람들이 1분위에 많기 때문에 1분위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렵다. 네. 그런 거를 청와대가 지금 사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드려야 되는 말씀은 있는 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 이훈 경제수석이 그렇게 고령화에 대해서 짚은 거는 굉장히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받아든 그 전체적인 해석 통계 있잖아요. 거기에는 사실 1인 노인 가구는 안 들어가요. 그 원래 통계를 그렇게 안 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가계 동향 조사는 기본적으로 2인 가구 이상부터만 통계를 내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청이 1인 가구를 조사는 합니다만 그 해석 자료를 만들 때 이런 전반적인 뭐 비교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는 2인 가구부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청을 들어가면 1인 가구를 볼 수가 있기는 한데 그 실제 어떤 전반적인 뭐 가계 간의 그 소득 그 분배를 조사한다거나 할 때는 1인 가구는 아직까지 통계에서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1963년에 통계청에서 이 조사를 시작했을 때 그때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너무 미미하고 그래서 1인 가구를 통계치에 넣어서 이제 전체 평균을 내는 게 오히려 그 통계 오차를 더 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 2인 가구 이상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이호승 경제수석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뭐 여기서 뭐 사실상 그 가장 하위에서의 뭐 63%인가가 1인 노인 가구고 이런 거는 실제로 그 전체 로우 데이터를 다 보고 한 얘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소득 분위 이런 걸 따질 때는 사실 2인 가구로 통계를 내서 그거를 나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1인 그 1분위의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네. 가장 높고 네, 60세가 네. 넘어갔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가구별 취업자 수도 상당히 그 1분위가 적고 한 네, 명이 맞아요. 안 돼요. 0.6 정도고 0.68 정도고 나머지 가구들은 예를 들면 3인 가구, 4인 가구에 한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들이라서 뭐 한 명 이상 네. 많게는 지금 2명까지도 2명 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집들이 있다면 맞아요. 결국은 2명 넘는 사람들이 돈 벌어오는 거하고 그렇죠. 한 가구당 0.6명이 돈 네. 벌어오는 거하고는 소득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방금 이제 권혜리 기자 얘기한 것처럼 통계를 낼 때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고령화 때문에 저소득층이 소득이 늘기가 쉽지 않다라는 명제는 그거는 뭐 그거는 뭐 네. 맞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고 그러면 언제는 고령화가 아니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진짜로 고령화 추세가 되게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10년 전, 5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유의미할 정도의 그 인구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굉장히 뭐 앞으로 우리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 고용률, 취업자 수 같은 거 할 때도 얼마 전부터 인구 구조하고 같이 내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제 그거 없이는 사실 정확한 어떤 우리의 그 고용률 상태를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 맞기는 하거든요. 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2018년도 이제 인구 동향 확정치가 나왔습니다만 네. 그동안 이제 잠정치로 계속 추정이 되다가 이제 정확히 집계가 된 숫자가 나온 거죠. 이게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게 0.98명. 네, 그렇죠. 해서 사상 처음으로 한 명이 안 되는 네,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이제 평생 동안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시대가 됐고 OECD 평균이랑 비교했을 때는 뭐 압도적으로 낮은 일이고요. 이게 그 뭐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렇게 한 명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아마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미래를 생각해 봐도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세적으로 이런 부분들 고령화 때문에 소득 분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은 뭐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난 과거 한 20년간 혹은 그 이상 뭐 이제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사실 인구 문제를 고민하진 않았으니까 그럼요.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뭐 위원회도 많이 만들고 논의도 많이 하고 뭐 얘기는 많이 했는데 잘 못했던 결과가 이렇게 결국은 뭐 우리에게 쓰라리게 되돌아오는 상황인 거고 이 부분은 참 전에도 몇 번 저희가 여기 이 상황에서 인구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답답해요. 이게 뭐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오늘 좀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오늘 낮 12시 엠바고니까 뭐 방송 나갈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6월 달 출생아도 역시 39개월 연속 최저를 기록을 했고요. 합계 출산율이 0.91까지 또 떨어졌어요.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39개월 연속이라는 게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그 친절한 경제 방송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이제 고용 동향하고 인구 동향은 매달 이제 처음에 소개를 좀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인구 동향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이게 매달 내가 똑같은 얘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몇 개월 연속 최저, 몇 개월 연속 최저.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이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그 아이템을 좀 뺐습니다만 이 추세가 뒤집히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일단 좀 멈추게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논란을 지금 뭐 일부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청와대 해명을 가지고 고령화 핑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 저도 그 부분은 좀 어렵고. 이거는 핑계가 아니라 맞긴 맞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우리가 어떤 작년 정도부터 고령화랑 지금 뭐 한성 기자 얘기하듯이 이런 소득 지표랑 같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초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충격의 초입. 맞아요. 앞으로 뭐 가면 갈수록 더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물론 이 고령화 핑계를 댄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이렇게 나빠진 이 소득 분배가 악화한 요 수치 안에서 그러면 이 고령화 때문에 나빠진 부분이 얼만큼이냐라고 띄어서 볼 수 있으면은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요.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는 했었잖아요. 정부 지출, 그러니까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거, 뭐 연금이니 각종 수당이니 이런 걸 받으면서 오히려 1분위 소득 하락을 많이 막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 정책 효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퍼센테이지는 3.77%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전 소득이 없었다고 하면 더 차이가 났을.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5분위 이 배율차가 5.3인데 실제로는 뭐 한 9 정도 됐을 것이다. 뭐 그 얘기인 거죠. 9배까지 벌어졌을 거다. 정부 이 효과, 이 지원이 없어. 지금 뭐 몇 년 한 2000년대 초반 들어 이후에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이 세대 간 갈등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아직 여기에 대한 좀 이해가 아직은 조금 뭐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적어서 자 우리가 벌어서 내고 있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저소득층이 아니라 결국은 세대 간 이전이 된다라는 차원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고 이게 점점 더 벌어진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이 고령층에게 국가 지원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게 정말로 눈에 확 드러나는 상황이 된다면 전 이것도 세대 갈등으로 갈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벌써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미 하지만 맞아요. 그게 저는 오히려 그 담론이 한번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몇 년, 한 3, 4년 전, 4, 5년 전쯤에 그 얘기 한창 나오다가 그게 저는
사실은 남녀 갈등의 양상으로 좀 표출된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지원은 커질 수밖에 없고 세금은 더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적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다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병역이라든가 뭐 여성 할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와 맞물리면서 그게 젊은 세대들 사이에 성별 갈등으로 남녀 갈등의 양상으로 표출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고령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면은 그 세대 갈등 논란을 다시 한번 불거질 수는 있죠. 저는 그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오는 시기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올 생각합니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한 20대 분들하고 잠시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느낀 거는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 같은 경우만 해도 뭔가 그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저를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라는 게 뭐 대단한 자신감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개척하고 내가 뭔가 뭐 이룰 수 있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러니까 근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뭐 사장이나 뭐 회장이나 무슨 그룹을 만들고 뭐 이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내가 먹고 살게 자립을 하고 내가 뭔가 활동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나는 뭐 충분한 기회가 있을 거고 나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뭐 넓게 열려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다면 요새 20대들한테는 당장 눈앞에 있는 구멍을 뚫기도 어려운데 무슨 미래가 이게 뭐 내가 뭘 할 수 있나라는 그 시야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자신감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당장 앞에 있는 거 막기가 급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계가 명확해지니까 이 한계가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계층 이동에도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강남에 있는 저 몇십억짜리 집을 과연 사회생활을 해서 살 수 있나? 당연히 없잖아. 내가 뭘 해서 저걸 사겠어? 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 거고 열패감도 약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나 폭발을 하는 시점이 만약에 그거를 어느 정도의 통로를 만들어주거나 뭔가 출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폭발을 하는 시기가 오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책을 세우고 뭔가 이런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정책들이나 이 대책들이나 그리고 이게 더 나가서 조국 후보자 사태하고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노와 그런 흐름들을 그냥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되게 특수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잘 살기 시작하는 게 어쨌든 몇백 년 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폭발력이 클 수도 있는데.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는 네. 되게 압축 성장을 해가지고. 당연하죠. 분명히 사실은 지금 20대들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성장기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 아니면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해서 성장기에 가장 부유했던 20대는 사실 지금 20대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성장을 계속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부유하게 성장기를 보냈는데 내가 20대가 되고 나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되고 나니 부모 세대는 혹은 삼촌 이모 세대 정도까지는 뭔가 이렇게 나아가는 느낌? 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쑥쑥 커지는 느낌이 있었다면 본인들은 여기서부터 내리막인가? 혹은 정체인가? 이런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막 되게 부유했고 어쨌든 다 같이 좀 풍요를 나눴던 시절이 이렇게 길게 좀 팽창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게 굉장히 압축적이기 때문에 20대들이 느끼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고 그래서 오히려 유럽의 20대들보다 더 폭발적으로 그런 그 분위기를 좀 약간 드러낼 수 있는 측면도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는 고령화도 또 어느 사회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5년 단위 막 10년 단위로 그 인구 분포가 막 변하는 모습이 벌써 보이잖아요. 이게 10%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2014년에서 19년 사이에 그 정도의 인구의 이동이 있다는 게.
근데 그런 상태에서 또 뭐가 있냐면 그 최근에 KDI에서 옛날에 그 고용노동부 차관하셨던 제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되게 장기간 연구를 해가지고 냈던 연구가 있는데 제가 그걸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난 2008년 이후로 사실 우리나라 고소득층도요 별로 소득이 안 늘었어요. 버는 거는 1%씩 늘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1%씩 밖에 안 늘었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댓글 같은데 지금 그래서 많이 늘었다는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1%씩 느는 건 절대로 많이 느는 게 아니죠. 오히려 저소득층은 그래도 이전 소득 같은 거가 있어서 3%씩 늘었거든요. 2008년 이후로는. 그런데 사실 고소득층이나 중소득층이나 별로 우리나라는 지금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다 임금이 정체예요. 생산성이 정체하고 산업도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년째 사람들이 느끼는 실질 임금이 안 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있었어요. 80년대에는 고졸만 해도 내가 어쨌든 임금을 벌어서 자식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사는 거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그때는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을 베이스로 발전했기 때문에 고졸이어도 이렇게 내가 앞으로 형편이 더 필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랬죠. 모든 사람이. 네. 네.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대졸자랑 고졸자 사이에 소득차가 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떠냐면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지금은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지만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이 소득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줄어들고 다 같이 못 벌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전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고령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자만 늘고 고령화만 문제인 게 아니라 거의 한 10년째 실질임금 정체. 결국 그거는 생산성이 정체한다는 것과도 결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세 가지 요인들, 고령화 진행되지, 또 우리의 어떤 생산성은 정체 상태지, 전체 실질임금이 정체 상태지,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고속 성장하고 압축 성장하는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정체, 앞으로 미래는 정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갖고 사회로 나오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라고 하고 손가락 4개를 폈어요. 그걸 보고 있었어요. 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저도 만나서 얘기 듣고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청와대 자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멘트 정책 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인데 선진국 대비해서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보면 뭐 수치상이 저 밑으로 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이 32.9% 진위계수 개선율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해서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아직은 우리의 OECD 중간도 못 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생각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훅 던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인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 정부의 어차피 정책 방향이 그렇긴 하니까 앵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네,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저는 젊은 세대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방금 이제 권혜리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만큼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뤘는데 그렇게 빨리 이루면서 사실 체질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경제라든가 이런 게 그만큼 빨리 바뀌었어야 되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우리가 막 쭉쭉쭉 크니까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옷 입고 막 찢어질 것처럼 있는 상황도 여러 가지 경제 뭐 체질상 있다고 친다면 또 반대로 고령화도 빨리 왔고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정체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또 속도가 갑자기 또 우리가 빨리 달려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어떻게 어차피 이 단계에 올라온 나라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단계긴 한데 우리가 그만큼 빨리 달려온 만큼 속도적으로 더 이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커지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개선한 뭔가 방법들을 마련해 주고 설득을 해야지 그냥 요건 그대로 놔두고 자 세금을 더 걷어서 내가 더 그래서 고령자들을 도와줘서 1분위 소득을 내가 올려줘야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 근 몇 년 안에 이거는 쉽지 않고 엄청난 반발을 낳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고 되기가 되게 힘들고 사실 진짜로 정말로 우리 그 산업에서 약간 도약이 있어야 되고 정말 그
발전이 있어야 되고 뭔가 그래서 뭐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거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미국은요. 물론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도 있었지만 오히려 최근에는 그런 첨단 산업의 발달로 먹거리가 더 생긴 면이 오히려 있어요. 미국같이 거의 다 됐다는 경제에서도.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돌파구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돌파구 네.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근데 진짜 그게 막 근데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이제 뭐 정부나 뭐 누가 나서서 어떻게 특히나 저는 정부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네.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볼 때 그런 차원에서 뭐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건 기업들이 해야 되죠.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생각엔 뭐냐면 자꾸 사실은 저는 조국 후보자 사태를 보면서도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돌파구는 정부가 만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좀 더 하면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면 내가 뭔가를 큰 내 행복과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만 그런 불만을 사실은 좀 누를 수 있거든요. 좀 사그라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보이는 때부터가 계층이 정확하게 막 굳어져가지고 콘크리트처럼 굳어져서 그게 내가 돌파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저는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는 거고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분노들이 차 있는 것 같고 제가 10년 전에 그때는 대학들도 어수룩해서 이 꼬투리를 잡힌 적이 있습니다. 뭐 꼭 저한테 잡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제가 잡았던 것 중에 하나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고대에서 사실상 학교 등급제를 했었어요 그때 수시를 기억나요, 하면서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곱하기 1.5 점수에 1.5를 해주고 어느 학교는 곱하기 0.75를 하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수시 초기에. 고등학교의 상위권 학생이고 이 학생은 서울대에 상당히 상위 학과를 들어갔는데 고대 수시는 떨어졌어요. 서류에서 도대체 봐도 이게 뭐가 문제가 거의 만점, 다 만점 수준이었는데도 고대 수시는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외고, 국제고 혹은 강남 이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그때 강남 학교들에도 가중치를 줬었나요? 줬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고대에 취재했을 때 고대 쪽에 뒤쪽에 그러니까 고대에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만 그 반응이 뭐였냐면 그런 애들을 뽑아야 나중에 학교에 기여를 한다. 라는 멘트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고대라는 학교가 원래 약간 이제 지방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유명한 연대와 비교를 했을 때 비교 대상이 연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학교와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 왜 벌어지냐? 저런 아이들이 안 들어와서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고 국제고도 어차피 그런 출신의 애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산점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수시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2011년, 2010년 막 이럴 때 연대하고 고대하고가 수시 이런 거 뭐 했을 때 전체 전형에서 외고 국제고의 비율이 20%까지 올라가고 전체 정원의 20%를 받아내고 그 강남까지 치면 4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때 약간 후배라고 할 수 있는 후배들한테 요새는 고대 부자 더 많아요 라든가 그렇죠. 고대 몇몇 과들에 뭐 애들이 뭐 어떻게 논다더라 이런 얘기를 그맘때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았었어요. 제가 그때 그거를 이제 입학처장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걸 해명을 하라고 했는데 해명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뽀록이 날지 몰랐던 거예요. 해명을 못했다는 거는 자기네들도 뭔가 이게 깨름직하다라는 생각을 아니 그 하면서 수치가 뽑았던 거죠. 그렇게 까질지 어떻게까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국회의원 통해서 까졌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수치가 까질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그거를 잘 숨기죠.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이제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그걸 지금도 의심할 수 있는 여지들은 분명히 있죠. 수치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와서 나중에 고발하고 보도를 할 정도였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딱 장벽이
있으니까 내 머리 위로 올라갈 때 딱 머리 위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이 위로 못 올라간다라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갖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친다면 이게 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경제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해서 뭔가 이게 돈으로 내 눈에 보이는 뭔가 결과물로 쌓이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 그 분노는 점점 그렇죠.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무슨 창의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능력 있는 학생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돈을 잘 벌고 뭔가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숨통을 터줘야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 소득 분배를 보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정부의 방점은 고령화다. 고령화 때문이다라는 거에 찍혀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이게 그렇게 돼서 나중에 세대 간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혹은 이 안에서도 갈등이 이어질 수 있고 이 안에서도 이미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연령대 안에서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뭐 60대 이상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이제 뭐 교직원 연금이라든가 뭐 좋은 직장의 직장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고 퇴직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 정말 뭐 국민연금조차 못 받는다거나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몇 년이 더 남았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소득 크레바스라고 하죠. 이게 소득이 푹 꺼지는 단계를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이제 점점 격차가 심해지겠죠. 60대 안에서. 우리가 말만 60대 이상, 6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그럼요. 그 안에 1000만 넘게 이미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갈등도 심각한 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장 이번에도 보면은 1분위에는 주로 이제 그런 이전소득 받으시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고 5분위에 계시는 노인들은 다 뭐 공무원연금 받으시고 뭐 이런 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소득 문제가 고령화 때문이다라고 쓰면 오늘은 정답일 수 있어요. 당장은 정답일 수 있는데 쭉 좀 넓혀서 보면 굉장한 어느 오답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와대의 이 진단 자체가 오늘 공격 들어오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고령화라는 정답이 맞는데 내일과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멈춰서 결과적으로 맨 뒤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돈 걷어서 세금으로 일본이 메꿔주겠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해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건 저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이거는 이제 소득 분배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뭐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구조 개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여러 차례 했으니까요. 이거는 생각하시는 부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저 정부 지원과 네. 뭐 이거는 계속 늘려야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그 경제 없고 수석도 한 얘기죠.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어차피 60세 이상 사람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인구 구조에서.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그리고 없으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제 말은. 최근의 어떤 그 정부 지원의 형태를 보면 예전에는 이게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은 아동 수당 같은 거는 저는 전원 다 주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뭐 근로장려 세제가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게 확 늘려서 시행한 지가. 이거는 올해부터죠, 사실.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렇죠. 돈이거든요. 예.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부족한 부분은 메워주겠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지원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돈 없는 사람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돈을 다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일을 안 해버리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최선의 근로를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저는 저소득층도 역시 이것도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세금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 계세주의 원칙에 따라서 세금도 아주 미미한 부분이겠지만 발음을 똑바로 해야 돼요. 국민 모두가 나 듣고 세금을 나서 맞는 말인데 그렇죠. 이게 글자로 쓸 때와 이 발음할 때 장음 굉장히 단음이 어떻게 돼요? 국민 계세주의가 개는 아이 하고 새는 아니, 어이입니다. 장음 단음. 그것까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예.
모든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대원칙이죠. 아무튼 그 원칙에 따라서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저런 공제를 다 적용을 하고 나면은 요즘은 좀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근로소득자의 30% 이상이 세금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서 기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동시에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 EITC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게 그러니까 그때 그 언제죠? 최저임금 인상하고 했을 때 그거를 뭐 편의점주들한테 이제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지원 방식 똑같은 예산을 쓰는 건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좀 갈릴 수 있는 측면인 것 같아요. 정부도 그걸 사실은 뭐 지금 자랑하고 있죠. 사실은 그 부분은 뭐 효과가 있다라고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오늘의 하여튼 방패가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인 고민을 뭐 이것만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잖아요. 그때도 했던 얘기예요. 중장기적인 좀 고민들 그런 것들을 그 정책을 펼치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도 중장기적인 정책이 잘 안 보여요. 항상 이 단기 왜냐하면 선거가 계속 사실은 뭐 내년 뭐 지나고 나면 또 뭐 대통령 선거 곧 있고 선거가 계속 반복돼서 저는 뭐 그 부분도 없지 않은 문제가 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또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정도의 어떤 장기적인 안목 전략을 갖고 있는 좀 전략가가 경제 쪽에 많이 없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걸 놓고 서로 좀 언론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뭐 좀 토론이 좀 있고 발전적인 논쟁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막 분기 혹은 달 이 통계만 놓고 3개월 통계 한 달 통계를 놓고 싸우기 바쁘고 이게 도대체 뭐야 막 한 달 바뀌면 막 당장 수출 수입 통계라든가 뭐 이런 것도 그냥 한 달만 가지고 싸우잖아요. 한 달 막 수치가 올랐네 내렸네 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서 뭐가 남는 건지. 그래서 한 달 뒤에 잘 나오면 또 다시 다 조용해졌다가 다시 한 달 뒤에 또 떨어지면 또 떨어졌다고 소리 지르고 이게 도대체 뭔 낭비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한 기재부에 뭐 2019년 뭐 경제정책 방향이라든지 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이런 게 이제 반기마다 연간마다 나오긴 하는데 그 자료를 최근에 이제 좀 꼼꼼하게 봤더니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떤 장기 플랜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그 부분 나왔던 거에 종합이에요. 예, 종합 그리고 개별 정책을 올해 어떻게 뭐 시행하겠다라든지 요 정도의 굉장히 그러니까 복붙 났습니다. 복붙. 크게 봐서 뭔가 제가 가끔 그걸 뭐 아침에 할 때도 그렇고 새로 이 리포트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봐도 여기 뭐 분량은 이렇게 몇십 페이지씩 되는데 막상 들춰보면은 뭐 다 받은 내용들입니다 대체로. 그 장기적인 플랜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최근에 그 일본이랑 갈등 생기면서 저희끼리 소부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뭐 소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뭐 육성을 하겠다. 오히려 그런 식의 맞아요. 계획들에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일본 덕분에 장기 플랜이 생겨버린.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 이유가 없죠. 할 리가 없고. 그걸 하니까 갑자기 이게 돼버린 상황인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참 아쉽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도 직장 다니면서 이 회사를 다니면서 드는 거지만 8시 뉴스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위에서 정해서 하나의 저희가 이제 큰 차원의 방향이 이제 하나의 저희는 이제 뭐 1분 반 2분짜리 그런 뭐 리포트를 만드는 업무다 보니까 방금 한승우 기자 얘기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도 그 경제정책 방향을 직접 쓴 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쓰는 거죠. 그걸 종합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걸 매번 얘기하지만 지난번 경제부총리 역을 꽤 했었는데 이 초대 경제부총리에 대한 비판을 제가 적잖이 했었는데
이번 경제부총리는 비판할 것도 없는 게 의리가 없습니다. 네. 어디 잘 계신 안 거예요? 보이셨어요.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또래의 그 같이 근무를 했던 퇴직한 고위공무원분을 한번 만났더니 되게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걔는 할 줄도 모르는 애를 그걸 시켜놓고 막 이러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 분들 사이에서는 처지는 그 사람들은 그게 되게 강하잖아요. 내가 우월하고 뭐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그게 또 나중에 그 진급 과정에서의 루트나 이런 걸로 드러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우열이 사실은 몇십 년 동안 가려진 상태인 거죠. 거기에 대한 되게 자부심과 자신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은 과거의 어떤 트렌드나 과거 향수에 젖어서 내가 훨씬 더 훌륭하고 쟤는 그때 나보다 뭐 못했던 애인데 뭐 20, 30년 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평은 그렇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분에 대해서 평을 할 게 없다는 것도 이게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업적이 뭡니까? 뭘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도 대답할 게 별로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냥 뭐 오히려 이슈가 터졌을 때 뭐 누구 장관에게 뭐 밀렸네, 뭐 누구 장관의 목소리가 몰랐네. 더 크네, 뭐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지면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예. 김동연 부총리를 제가 비판했던 게 약간 요새 죄송해지더라고요. 사과하세요. 네? 사퇴할까요? 아니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흐름과 맞지 않았을 뿐이지만 본인은 할 역할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 그걸 여러 번 표출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뭐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부총리는 참 보면 엄중하고 참 위중한 시기에 항상 저희가 우리 경제는 항상 엄중하고 위중한 시기였죠. 저희 뭐 이것머리 시작하고 대대로 누누이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무색무취한 부총리가 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거예요. 하여튼 뭐 월 분기로 좀 살지 말고 그렇다고 옛날에 무슨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이 무슨 5개년 계획을 세우자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필요했죠. 그때는 필요했죠. 정말, 그때는 필요했고. 근데 우리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5개년을 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이 문제는 정말 파이가 커지지 않고서는 사실 분배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진짜로. 근데 파이가 더 커지기도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들이 노력을 하되 뭐 약간 정말 굉장히 저도 너무 말하기 뻘쭘한 진짜 너무너무 많이 쓰는 상투적인 말이긴 하지만 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거에 중요성이 절대로 사라진 상황이 아니다, 진짜. 그리고 뭐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거 최근에 하는 것도 뭐 실제 성과가 어떻든지 간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방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번 뭐라도 새로운 먹거리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고 그 전에 이거를 완전히 법제화해서 풀어주기 전에 한번 놀아봐라는 식의 이런 거를 해주는 건 저는 요새 하는 것 중에서 어쨌든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고령화도 막을 수 없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저출산도 그렇게 막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결국 젊은이들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고 산업이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좀 성장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거기서 오게 되는 필연적인 부의 너무 지나친 격차를 분배로 메꾸는 것이 사실 순서가 맞는 그림이 아닌가. 진짜 좀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순서는 맞아요. 순서는 맞는데 지금 그게 지금 전혀 사실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 그게 자체가 제가 볼 때 뭐 거의 몇 년째 정체 상태라고 생각해요. 정책적으로는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이렇게 나아가는 느낌이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반박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당장 뭐 세계 경제가 다 꺾였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도 있고 뭐 그것도 그게 굉장히 큰 뭔가 문제죠. 새롭게 하기가 굉장히 네. 어려운 여건이고 네. 알겠어요.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외부 요인을 바꿔가지고 자 가서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중간에 껴가지고 싸우지 마 이러고 뭐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막 니들끼리 왜 싸워 이러고 뭐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외부 여건은 외부 여건이에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먹고 살 국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답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죠. 자꾸 이렇게 단기 문제를 놓고 맞냐 틀리냐로 싸우는 것이 이거 한 5년쯤 지나면 고령화 때문이 맞아요 틀려요라고 싸운 것 자체가 너무 무의미한 싸움이잖아요. 생각해보면 미래로 가서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말했을 때 딱히 답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참 고민이 되는데 이게 저희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한 5년쯤 지나면 참 명확해지는데 왜 그랬어? 근데 도대체 그죠? 다음 주에는 좀 끝나고 일 끝나고 뭐 저 한승 기자 다시 돌아와서 좀 반짝반짝한 맑은 정신으로 오늘 보니까 얼굴이 좀 상하긴 했어요. 네. 병주가 약 주시네요. 내일 잘 챙겨주신다요. 이를 악물고. 이래 악물해. 자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